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앞서 말한 그런 비즈니스의 본질들을 좀 보는 것을 성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지도는요, 지중해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지중해 접경에 있죠. 그 옆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면서 그 많은 그 농산물들을 낳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죠. 또 그 밑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밑으로 보면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이집트 문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그곳이 다 농장 지역이에요. 그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죠. 고대 3대 문명 발상지 중에 두 군데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에요. 근데 이 문명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대개는 물이 많은 지역들은 많아요. 동남아시아에 비 엄청 많이 오죠. 땅도 비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는 항상 물이 많아 놓으니까 전염병이 수인성 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도시를 지으면 사람들이 하수도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수인성 질환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도시들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땅은 재밌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평상시에 비가 안 와요. 완전히 드라이합니다. 지금 가도 이라크, 이란 이 지역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물이 그냥 쫙 위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빙하로부터 큰 산으로부터 물이 녹아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데 농산물은 많아요. 이런 데서 큰 문명들이 자라납니다. 황하 문명도 비슷합니다. 발전했던 게 시안이거든요. 시안도 굉장히 지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집트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굉장히 이집트 드라이하고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물들이 글로 빠져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죠. 거기에서 델타 지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 얘기가 나오고 총체적으로 지구가 망가진 얘기가 나와요. 근데 12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는데 그 역전시키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냐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부르기 시작해요. 하란부터. 갈대아로부터 하란으로 부르고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선 재밌게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아래에 있는 이집트 문명에 보내요. 양대 문명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자리 잡게 하죠. 근데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이라 비옥하지 않아요. 부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1년 내내 드라이하고 비가 가끔 와주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그럼 이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좀 자세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초강대국인 그리고 거대한 그런 경제국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당연히 서로 무역을 했겠죠. 그 무역이 흐르는 세 가지 길이 다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거기 비아 마리스라고 좀 써 있는데요. 바다의 길로 지나갑니다. 또 오른쪽을 보면은 고원 지역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족장의 길이 지나가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거기 있으면 저절로 돈을 벌어요.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죠. 중개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적절하게만 비만 오면 그런 대로 비옥해요. 그러니까 농경도 가능하고 무역도 가능한 거죠. 이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당시 최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의 모습인가가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접대하고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들을 돌보며 착취적인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돌보는. 우리가 구약에서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 얘기가 창세기부터 벌써 등장합니다. 요셉 얘기부터 벌써 등장하죠. 즉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무역과 통상을 늘 했어요. 그 얘기가 잠언 30장에도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뭘 합니까? 물건을 떼어다 팔아요. 그래서 무역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농업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의 논리가 치고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농업은 소농, 각자 자기 땅을 갖고 살기를 원했어요. 왜? 비즈니스는 탁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를 항상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농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함께 일하면 먹고 살 게 나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팔더라도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 전이라도 부유한 사람은 자기 돈을 써서 땅을 돌려줘서 최소한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경제 시스템이 공존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가지는요, 농업과 무역은 전혀 다른 인간관을 요구합니다. 먼저요, 농업은 화합을 이루는 사람을 원해요. 왜냐하면 농업은 협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격이 묻어내야 됩니다. 웬만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사람은 못해요. 꾸준히 한 지역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던 전형적인 남자상이에요. 과묵하고 묵직하고 협도 잘하고 웬만하면 착하고 견디고 조화롭고 이런 사람을 원하죠. 무역은 반대예요. 빠르게 계산할 줄 알고 여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족들에 대해 충성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사람을 요구해요. 세계 시민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을 원하죠. 즉 농업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의 하나됨, 조화로움, 협력함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러나 상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지만 독립적이에요. 자유롭습니다. 이 면이 강조가 돼요. 이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할 때 인간들은 건강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강자들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농업의 논리를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땅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노예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뭐죠? 땅을 소유하고 약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 하나님 분노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의 논리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만몬, 이 비즈니스의 강력한 힘, 바알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특별히 강자들은 여기에 쉽게 무너지죠. 이 얘기가 나온 게 열왕기상 21장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해요. 이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예요. 다윗이 가졌던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 북쪽 아래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무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이세벨은 누구냐면요, 두로와 시돈의 딸이에요. 페니키아 문명의 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의 왕에 대해서 나와요. 두로의 왕이 무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26장일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루시퍼예요. 사탄입니다. 즉 급격한 무역을 이루고 거기에 논리에 완벽하게 집중했던 하늘까지 올라갔던 루시퍼가 두로의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집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즈니스의 논리와 무역의 논리가 강했겠어요. 아합이 있는데요, 아합 궁 근처에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었죠. 나봇 때 그거를 살려고 돈을 제시를 했어요, 아합이. 근데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세벨이 얘기 듣더니 그건 무슨 문제냐고, 뒤집어 씌우라고 누명을. 그래서 죽이고 그 땅을 헐값에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봇은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이게 비즈니스가 강해지면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정경유착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시대에 언론 전체를 힘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뭐예요? 언론입니다. 언론의 대주주들이 누구예요? 거의 다 재벌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재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검찰들이에요. 그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 언론, 그리고 경제, 이 시스템들이 다 서로 아사모사로 연결돼서 어떤 일들을 발생해요? 전체를 쥐고 흔들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그런 재갈을 못 매기도록 발악을 하죠. 그리고 그 힘은 강력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이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세기의 로마 제국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1세기의 로마 제국을 보면은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 빨간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로마의 중심이 어딜까요? 눈 감고 한번 확 찍어 봅시다. 어디가 되나?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로마는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그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 위에 도시들을 세워요. 왜 그렇죠? 무역을 하려고요. 백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카르타고를 갖다가 무찌르고 건너편 바다에 있는 이집트의 해군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해버리죠. 왜? 무역을 해야 되니까요. 로마는 자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서 그 땅 가운데 무수한 도시들을 세웠죠.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가운데의 중심이 되는 건 어디죠? 1세기 고린도의 이미지인데 바로 그 광장의 아고라입니다.